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이른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원래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미국이 된 거죠. 미국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서 함께 행동하자고 호소했고 미군 침공을 가정한 계획까지 작성하면서 미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유럽 역시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전격 타결하면서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있고요. 영국 총리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미국 동맹국들의 움직임,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쿠바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쿠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죠. 정부가 주도해서 반미 집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쿠바 사회는 점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 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요원의 총격에 미국인 2명이 숨져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미네소타에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을 파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먼 파견 결정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이끄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고 폭력적이라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진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4년 10개월 만에 첫 총선이 치러졌는데 결과는 예상대로 군부가 지원한 정당이 압승했습니다. 상하원 664석 가운데 75%를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앞서 1, 2차 투표에서 이미 233석을 얻었고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나머지 25%까지 합치면 3차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집권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겁니다. 민주진영이 배제된 그야말로 반쪽 선거였는데 결국 군부 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질의 시신이 2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더 이상의 인질은 없다고 선언하며 모든 인질의 송환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지막 인질까지 모두 돌려받았다며 굉장한 성과라고 축하했고 이로써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은 2단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 전쟁 종식을 위한 까다로운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27일 밤 중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8년 만입니다. 영국은 고급차와 의류뿐 아니라 연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 상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방문에서 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타머 총리는 중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긴급 뒷북 진화. 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가 지난 현지 시각 24일 또 사망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달 연방 요원들의 총격에 잇따라 희생된 이들을 범죄 용의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이들의 죽음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이어가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총격을 가한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의 지휘관인 그레고리 보비노는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앞서 사망한 여성 르네 굿과 전날 사망한 남성 알렉스 프레티를 용의자들, 서스펙츠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프레티를 암살자라고 불렀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를 아예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시민들이 촬영한 여러 각도의 영상을 보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프레티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 총을 손에 쥔 적은 없었고요. 네. 앞서 르네굿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아이스 요원을 자동차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영상 증거들이 남을 수 있는 게 참 다행인데 이민 단속 요원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아이스 감시단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은 아예 순찰 조를 짜서 단속 요원을 감시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 즉시 모바일 채팅방 등에 통해서 장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시민들이 그냥 모두 움직이는 CCTV 역할을 좀 그러네요. 자처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이렇게 반박될 수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CNN 같은 경우 2020년 대선 조작설을 통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과 온라인 여론몰이를 활용해서 특정 이야기를 일찍부터 퍼뜨리고 반복하면 반대 증거를 믿지 않는 대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쪽에서는 이미 터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르네굿의 죽음 이후에 단속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이런 효과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시위도 확산하고 여론도 너무나 악화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좀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네. 뉴욕과 워싱턴 DC, 로스앤젤러스,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아이스 이 폐지와 연방 단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힘입어서 미 민주당도 셧다운 카드를 내걸었죠. 그렇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7년 회계년도 예산에 이민 단속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이 별다른 조건 없이 포함될 경우에는 상원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도 수위가 높은 비난을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 각자에게 달렸다라고 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SNS에 미국 민주주의가 분기점에 서 있다. 네, 국민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반대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케빈 스티드 이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CNN에서 TV로 목격한 미국 시민들의 죽음은 당국의 전술과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라고 말했고요. 공화당에선 11월 중간 선거를 지금 앞두고 이민 정책과 단속 방식을 좀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이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서 백악관 국경보호와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직접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국경 차르로 불리고 있는 톰 호먼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단속을 옹호하는 강경파 인물이죠. 그렇죠. 트럼프 일기였던 2018년 아이스 국장 대행으로 일하면서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이를 격리해서 조사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논란을 빚었고 그렇죠. 결국 책임지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톰은 강인하고 공정한 인물로 미네소타를 잘 알고 있다. 그가 직접 내게
가서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니까 백악관 차원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나름 진정시키겠다라는 제스처로서 그를 이제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장에 이민 총괄 책임자를 보내서 진화를 하는 한편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강경했던 입장에서 나름 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이민 단속을 거세게 지금까지 비난해온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협력을 요청했다라면서 서로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대규모 복지 사기 수사가 폭력 시위의 일부 원인이다라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무장 사회가 안전한가? 네. 인데요. 미네소타 총격 사건과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이 총기 소지권 네, 논쟁이 네.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망자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시민 사살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총기 소지를 헌법적으로 권리로 옹호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주로 보수 진영이 총기 소지를 헌법적으로 권리로 옹호를 해왔는데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연방 정부가 이 앞서 희생된 프레티의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전미 총기협회는 이 총기 소지가 사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전미 총기협회는 SNS에 책임감 있는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 즉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시민들을 악마화할 게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의 필수적인 까닭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미네소타주는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뭐 겉으로든 내보이든 아니든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앞서 희생된 프레티는 법률에 따른 합법 총기 소지자였습니다. 여당인 미국 공화당에서는 프레티 살해 사건 때문에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과 보조를 맞춰왔던 이 전통적인 입장이 그렇죠. 이번에 조금 좀 무색해. 달라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인종차별 반대 시위였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네. 이 캠페인에서 총을 들고 맞불 시위에 나선 이들을 옹호했었는데 프레티의 총기 소지를 문제로 삼으면서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대표적인 보수 방송 매체 폭스뉴스에서는 공화당의 이 어색한 총기 규제론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좀 나쁘끄럽기도 한데요. 네. 일례로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은 미친 자가 장전한 권총과 뭐 꽉 채운 탄창을 갖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러 왔다가 사살된 거다. 뭔 얘기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외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미네소타 사건 때문에 총기 소지권 옹호자들이 지향하는 사회 비전 자체가 이번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기 규제 옹호자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 프레티의 총기 소지를 특정한 의도로 단정할 수 없고 연방 요원들의 시민 사례가 이 총기 소지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자, 다음 키워드 가지마. 네, 중국 외교부가 이번 춘절 설날을 앞두고 네. 일본 여행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네. 나섰습니다. 일본의 가지마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애절하게 보이긴 하는데 나름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현지 3대 항공사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그리고 변경 정책 기간을 10월 24일까지로 파격적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원래 이제 취소 환불 기한이 3월 28일까지였는데 10월 24일까지 많이 늘어났네요. 네, 7개월까지 늘려준 겁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 사회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속적인 지진도 발생해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후 발생할 지진에 대해서 경고를 발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는 현지 안보 상황을 주시해라라고 당부를 한 상황인데요. 지진이나 2차재에 대한 조기 경보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안 불안과 지진 위험을 내세우고 있긴 한데 중일 갈등 상황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아니냐.
겠죠. 네, 뭐 지진이 뭐 나는 건 당연히 큰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선 건요. 네.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이 49개의 노선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고요. 네. 중국 경제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기준으로 이 49개 노선이 2월 한 달 동안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고 이달 기준 중국 본토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의 취소율이 47%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춘절 대명절에 해외 여행을 그럼 가긴 가야 되는데 네, 네. 예, 일본이 제외됐으니까요. 우리나라 많이 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대신 근처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낙수 효과로 해야 될까요? 예.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이 네. 이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기 여행지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중순부터 이 춘절 연휴 기간까지가 해외 호텔 예약 상위 10개 목적지를 이 여행사 집계에 따르면 네.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홍콩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네. 일본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키워드 에펠탑에 새겨질 이름. 네, 프랑스 상징인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질 여성 과학자 72명의 후보 명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네, 파리시는 현지 시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에펠탑 운영업체인 세트와 여성과 과학협회로부터 후보 명단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저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마리 퀴리, 네. 프랑스의 유명 수학자인 소피 제르맹, 또 1712년생 산부인과 의사인 앙젤리크 듀이 쿠드레부터 지난해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이본 브루아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 명단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과학, 기술, 의학 아카데미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에펠탑 1층 외벽에 이 남성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1889년에 완공된 에펠탑 1층 외벽에는 남성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 등 72명의 이름이 내면에 걸쳐서 금빛으로 새겨져 그렇군요.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에펠탑을 가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본 기억이 네. 없습니다. 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좀 자세히 볼까 그러니까요. 네, 생각도 예. 드는데요. 이들 모두 19세기까지 프랑스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인데 에펠탑 설계자인 구스타프 에펠이 직접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부아지에, 또 근대 전기학의 기초를 세운 앙페르 등 여러 인물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여성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과학협회 주도로 학생 시민단체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리 시장은 이제 곧 에펠탑을 바라보는 소녀들이 의사, 수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등 자신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과 과학협회 부회장도 마침내 여성 과학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과학사에 마땅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번 사례가 모범이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남극의 파격 채용 공고. 네, 초봉 6천에 생활비 전액 지원. 이렇게 들으면 예, 지원하고 싶네요. 네, 아주 매력적인 채용 공고일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남극에 남극에 가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영국 남극조사국이 공개한 극지방 연구기지 신규 인력 채용 공고가 화제입니다. 네, 남극조사국은 현지 시각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서 남극에서 생애 한 번뿐인 직업에 도전하라라는 이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할 수 있으려나 하고 보니까 예. 1차 모집 직군이 농업 장비 운전원, 디젤 발전 기술자, 기상 관측사, 무선 통신사 등이었습니다. 예. 네, 외신 캐스터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러네요. 네, 지원자는 근무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초임 연봉이 약 3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9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근무 기간 중에 숙박, 식사, 남극행 항공편, 특수 방한 장비 등 모든 체류 비용은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일을 열심히 해서 이걸 다 저축하면 그러네요. 네, 파격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뭐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무슨 쇼핑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극에. 맞습니다. 네, 소비를 할 수도 없고 예.
대신 근무 환경이 이 밸런스 게임처럼 매우 혹독하다는 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남극은 연중 절반 이상의 해가 뜨지 않는 밤이고요. 예. 기온이 영하 80도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종종 강한 눈보라도 덮치는데 추위와의 전쟁이 문제일 것 같고요. 평소에는 옷을 최소 5겹 이상 입어야 생존할 수 있고 야외에서는 음식이 너무 바로 얼어붙어서 먹지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자들의 만족도는 나름 높다고 합니다. 배관공 출신인 어떤 이 기지 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 누구든 노력하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 추천을 했고요. 네네. 6년째 목수로 일하는 사람도 단순한 일터를 넘어서 집이자 가족이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은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공고를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대로 있는 게 1년 6개월이니까. 맞습니다. 예, 뭐 선택해도 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네. 미국 중남부에서 미국 북동부까지 날씨가 지금 그렇지 네, 않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한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홋카이도 여행객들이 SNS에 올리고 있는 글을 보면요. 네. 택시랑 우버조차도 안 잡힌다. 내일도 열차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다. 열차를 탔는데 40분 넘도록 출발을 안 한다 등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노선이 다 끊겨서 공항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택시만 간간히 와서 5시간 넘게 대기 중이다 등 같은 글들도 보였고요. 그야말로 고립됐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걸쳐서 일본 동쪽 해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네. 곳곳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이 홋카이도에 대설이 쏟아지면서 신치토세 공항과 삿포로를 잇는 교통수단이 아예 끊겼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젯밤에만 7천여 명이 이 공항에 고립돼서 밤을 지새웠다고 하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삿포로에만 54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어마어마하네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아무래도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눈이 좋아서 삿포로를 갔을 텐데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봐서 많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씨로 이 지구촌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함께 듣겠습니다. 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overed candy hearts to give away. No first of spring, no song to sing. In fact, here's just another ordinary day. No April rain, no flowers bloom, no wedding Saturday within the month of June. But what it is something true, made up of these 3 words that I must say to you.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leaves, not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y. No Libra sun, no Hallowee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 재경위원장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고인의 시신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영접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재판이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간 범죄단체 룽거 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의 20대와 40대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 이송된 이후 쿠바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 아바나 정호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쿠바 정부 반응이 아주 격앙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쿠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주권 침해이자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국영 언론과 공식 담화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가 원수에 대한 불법적 강제 이송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잇는 정치, 안보, 에너지 동맹이 언제든 외부 압력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이 더 이상 간접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도부와 핵심 인물을 직접 겨냥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맞물려 지난 15일 목요일 쿠바로 귀환한 32명의 사망자 유해가 쿠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쿠바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경호 체계가 외부 압박과 내부 이탈 가능성에 노출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개인 경호에 쿠바 인력이 투입됐고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미국 요원들과 충돌이 발생해 쿠바 요원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네. 쿠바 정부는 이들을 국가에 헌신한 영웅으로 공식 추모하며 국가 차원의 장례 절차와 추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거리에는 조기가 내걸렸고 국영방송은 이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동시에 정부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섰는데요. 미 대사관 앞 반미 집회를 정부 주도로 이어갔고 치안 병력과 정보 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현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전 단속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정부는 아주 강경한데 이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라고요. 네, 지금 쿠바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강한 메시지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공개적인 정책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도 격렬한 분노보다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결국 힘 있는 쪽이 결정한다는 식의 체념과 냉소가 더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정치 뉴스보다 정전 시간표, 물 공급 여부,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생활이 정치적 감정보다 앞서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사태가 이 쿠바의 에너지 위기와도 직결돼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두로 사태 이후 베네수엘라발 원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쿠바의 전력 상황에 대한 불안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사실 소식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지역은 정전입니다. 지금 깜깜한 속에서 겨우 핸드폰 배터리만 유지하고 여러분께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 네. 하루 10시간 이상의 정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양광 패널, 보조 배터리, 소형 발전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가격 부담 때문에 이런 대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에서는 준비는 불가능하다. 그냥 버틸 뿐이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버티고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뭔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체제 수와 외세의 규탄이 강조되고 있지만 네.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는 변화는 불가피하다. 라는 인식이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 이후에는 보다 좀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인물이 등장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동시에 쿠바 사회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현실 역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쿠바 사회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의 쿠바는 조용한 사회적 긴장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에서는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불안이 상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마두로 사태는 쿠바인들에게 외부 압력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쿠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전 상황 속에서도 연결 어렵게 해주시고 소식 전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쿠바 아바나에서 정호현 통신원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행보가 계속되면서 캐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양안 동맹이 붕괴됐다. 나토가 사실상 파산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 계속되고 있네요. 새해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국제사에서 폭주를 했죠. 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오고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네. 거듭
주장하고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반대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무역 합의를 했던 캐나다에 대해서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했고 네. 아프간 전쟁에서 싸웠던 유럽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선에 물러나 있었다라는 비하 발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대상이 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들이 어떻게 이런 미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네. 내부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축소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포린 어페어스 등 서방의 권위 있는 언론과 저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미국과 동맹의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란 말은 애초에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교역망에서 공급망에서 제해해 버리려고 그렇죠. 한 시도였죠.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디커플링이랬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다 들리니까 약간 디리스킹이라는 말로 약간 좀 완화한 표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미국에 대한 동맹국 쪽 반응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좀 마크 알려주시죠. 카니 총리의 연설이 연설한 이후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연설이 아주 우아한 말로 미국을 한 번도 지칭 안 하면서도 상당히 명문이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강경한 내용을 담았다. 네. 조금 길긴 하지만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건 첫째,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쇠퇴하고 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것을 감내하는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것을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네. 약속 도시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아주 잔인한 가장 강대국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그 미국을 지칭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카니 총리는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관세를 지렛대로 삼고 금융 인프라를 강압의 수단으로 공급망을 악용 가능한 취약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다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의 통합이 캐나다 등 중견 국가에게는 굴레가 됐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통합이 상호 이익의 원천이 아니라 종속의 원천이 됐다. 그런 순간 우리는 이런 거짓 속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과 공급망에서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가 됐던 말이 이 말입니다.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하고 우리가 식탁에 앉아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메뉴에 오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행동해야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먹이가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옛 질서가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애도해서도 안 되고 향수는 이제 전략이 아니다.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우리 새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미래를 말을 바라보자. 합니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또 벨기에의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도 너무 많은 금지선들이 침범당했다. 당연히 트럼프가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스러운 본국이 되는 것과 불행한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르다. 본국이라는 건 봉신국, 그 패권 국가에서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네.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감내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불행한 노예가 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러선다면은 존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가질 수 있는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행동해야 되다. 이 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는 상당히 국제사회에 큰 반향이 있는 거죠. 예. 네. 이 연설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 반응 궁금합니다. 역시 협박과 비아냥으로 그렇겠죠. 마크 네. 카니 총리에 대해서 캐나다는 미국 때문에 살고 있다. 카니는 이걸 기억하고 다음번에는 말할 때 이것을 언급해라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예. 캐나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오기 전에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의 주요 교역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네. 캐나다는 원래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시작됐던 대중국 디커플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도 인상하고 첨단 수출 제품도 중국에 가했습니다. 수출 제한을 가했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중국의 최대 전자통신회사는 화웨이의 최고 경영자이자 딸인 최고 경영자의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체포를 했습니다. 미국을 대신해 체포해 줬습니다. 네네. 당시 명목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중국과 캐나다 사이가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러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카니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극적으로 변했다. 캐나다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냐는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됐거나 사실상 훼손됐다며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에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중국과 관계 확대를 통해서 대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무역 분야 외에도 이제 어떤 조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군사 분야에서도 아주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조처인데 캐나다군이 미군의 침공을 가정하는 계획도 작성했다라고 캐나다 일간 글로벌 앤드 메일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건 네. 물론 정상적인 의미에서 밀리터리 플랜 군사 작전 계획은 아니고 예. 단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군이 미군의 침공을 가정하는 모델링이나 뭐 계획이나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나토 동맹국에 있는 동맹국인데 침공을 갖다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지금. 왜 그러냐? 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캐나다 바로 북부에 있는 그린란드 섬을 합병하겠다. 그리고 네. 무역상도 배제하겠다. 그런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사실 뭐 형제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미국과 지칭됐고. 캐나다는 거의 이제 같은 시민이라면 국경 맞아요. 상관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네. 근데 캐나다로서 정말 아주 파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국 쪽 반응 어떻습니까? 이에 트럼프는 24일 만약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를 한다면 뭐 합의를 한다면 관세 얘기가 또 나왔겠죠. 그렇죠. 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위협했어. 근데 그럼 캐나다와 중국과 무슨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질 않았는데 그 다음 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미국의 싸구려 상품을 퍼붓는 구멍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면은 100% 관세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중국이 캐나다와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은 그걸 통해서 중국의 싼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100% 캐나다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쪽은 일단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은 가능성은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말 우려하는 것 자체가 양국 관계가 이제 우방이라고 보기 힘들 지경까지 오지 않았냐 이렇게 관측동들은 말합니다. 예, 뭐 미국과의 다른 동맹국에서도 이런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게 당연히 나타나고 있죠. 유럽연합이 20년 동안 논의하던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급진전해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저께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공화국의 날 행사에 유럽연합 고위 인사로는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논의를 급진전시켜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모든 협정의 어머니다, 모든 거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여기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 무역 장벽, 고율 관세, 시장 보호 등으로 상당히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연합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를 기존 110%에서 40%로 아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은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직물과 보석 등의 관세를 철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도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처입니다. 네. 더구나 20년 동안 끌었던 이 자유무역 20년 끌었는데 사실상 뭐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만 끝냈는데 네, 이제 20년이면. 갑자기 타결하고 나선 것은 당연히 미국이 휘두르고 있는 고율 관세 때문이죠. 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연합과 인도의 힘을 합치면은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0억 명의 인구의 자유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인도가 관계 확대해서 대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또 인도 역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물론 대중국 의존도도 줄이고 대중국 견제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고 나서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다. 그리고 무역 장벽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50% 상호 관세를 갖다 일방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이거 봐라. 이거 다시 생각을 다시 해야겠는데 네. 그런데 미국의 거리 조정을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의 특유의 등거리 외교, 네, 네. 비동맹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는 영국도 중국과의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머 스타머 총리가 이번 주에 베이징 방문해서 무역 합의 등 양국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에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항의해서 그린란드에서 벌인 유럽 국가들의 연합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네.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처입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 주체가 가담했다는 것 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동맹이라고 알려졌던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축소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확대하게 되는데 미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약간 이렇게 조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지금으로서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려는 디리스킹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렇죠. 또 앞으로 가능할지도 사실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토로 묶였던 미국과 유럽이 이제 정서적으로 동맹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합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는 일제히 대서양 양안 동맹이 붕괴됐다. 나토가 균열됐다. 이런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유럽 주민의 16%만이 미국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가 지난 11월 유럽 외교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24년 1년 전 조사에서 21%보다 더 낮아진 거죠. 16%니까. 유럽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이라는 최고 동맹이라는 영국에서도 네. 2024년 37%밖에 안 됐었는데 네. 지난해는 25%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그린란드 협박을 하기 전에 조사한 게 건데. 이렇습니다. 예. 아마 더 낮아졌겠죠 아마. 예. 근데 문제는 미국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처리를 유럽에 떠넘기고 서방구 세력, 자기네 아메리카 대륙을 세력권을 강화하고 중국 대처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유럽으로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관계도 최악인데다가 중국한테는 또 시장을 담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이 이제 미국을 또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관계도 이제 재조정해야 되고 네. 중국과의 관계도 재조정해야 되는 이런 큰 난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어렵네요. 이제는 네. 이 나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2차 대전 이후에 초대 사무총장을 했던 이즈메 헤이스팅스 영국 사람인데요. 네. 경이 나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는 소련을 막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결성했던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힘을 빌어서 소련도 막고 전방국이었던 독일이 더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나토의 효용성과 목적이 지금 증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오히려 미국을 막아야 되는 현실이 아니냐. 미국이 와서 그린란드 땅 달라고 저러고 있으니. 예. 그렇다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독일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오히려 나토라는 것이 미국을 막고 네. 러시아와 협력하고 독일을 다시 부상시켜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이고 그렇죠. 독일이 과거의 국력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힘이 많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워낙 커졌고 네. 결국 유럽에서도 홀로서기를 하려면은
미국과의 관계 제조종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것이 네. 불가피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미국과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재조정을 해야 된다. 속도 조절을 또 속도 조정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God Only Knows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